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식 홀대하는 집에는 절대로 시집가면 안 된다고요. 자식이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자식을 홀대하는 건 분명히 그 집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곳에 시집가서 시집살이 힘들게 할까봐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끼리 결속이 너무 강한 집안은 피하라고 말이죠. 그 안에 네가 가족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결국 제가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도 모르는 게 있었나 봐요. 결혼을 해보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시댁은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맞아요, 언니.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끼리 결혼 이야기를 끝내고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 나이가 당시에 38이었고 저도 동갑이었으니 저희 집에서는 빨리 시집가라는 느낌이었고 남편 집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설렘과 긴장을 안고 들어간 시댁에서 저는 의외의 상황과 맞닥뜨렸어요. 근데 얼마나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었어요? 저희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사귀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 나왔고요. 어머,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 하는 거야? 요즘 애들 그렇게 빠르게 결혼 선택했다가 이혼도 많이 하잖아. 그래도 연애를 2년 정도는 해보고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는 벌써 결혼하라고 난리라서요. 이 사람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저도 한다면 빨리 하고 싶고요. 저는 남편을 보며 싱긋 웃었죠. 남편은 순박하고 착한 사람으로 저와 잘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나 모르겠네. 상견례도 솔직히 나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 좀 더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반기는 표정이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와 정반대였거든요. 계속 상견례를 미루면서 결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 노충과 가들은 빨리 결혼시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추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더 사귀어봐도 똑같은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맞죠. 혹시 집안에 어떤 사정이라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요. 그날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를 향한 무척 교묘하고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저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저를 초대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서 와요. 차린 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요. 정말 복스럽게 잘 먹어서 보기 좋아. 아, 근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좀 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제 통통한 몸을 아래 위로 쳐다보며 은근히 제 외모를 깎아내리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순간 속이 확 뒤집히더군요. 뚱뚱한 사람에게 진짜로 뚱뚱하다는 말을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참았어요. 설마 날 비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죠. 절 비꼬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리고 드레스 입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 정말 10번, 100번도 넘게 저를 합리화시켰죠. 그리고 남편도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 말을 시모에게 들을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괜찮아. 난 토실토실한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울해하지 마. 내 눈에만 예뻐 보이면 되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랑꾼인 저희 남편이죠. 그런 남편 아니었으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재수없는 게 시모였죠. 그리고 그런 재수없는 사람이 시모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는 화장실인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건지 둘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런 건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어이없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더라고요. 오빠는 저 사람 어디가 좋아서 만나?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가끔씩 정색하는 거 봤거든? 게다가 나까지 무시하는 시선 보낸다니까? 그것도 오빠 없을 때만. 화장실 안에서 그 이야기 듣는데 누구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런 적 없고 그런 짓만 당했는데 제가 대체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 여자랑 오빠 결혼하는 거 싫어. 오빠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더 이상 듣고 있기 싫어서 일부러 화장실 문을 요란하게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셀쭉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말 갈수록 이해 불가였어요. 제가 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지 도무지 짐작 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은 그런 방해에도 절대로 낚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을 시모와 신우는 번갈아가며 괴롭혔어요. 은근한 전략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 그 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하더라고요. 나는 저 애를 며느리로 삼기 싫어. 덩치도 크고 얼마나 게을러 보이니?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 암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런 애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 오빠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건데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와?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그리고 오빠도 알잖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랑 인연 끊고 싶으면 그 여자랑 결혼하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 남편을 괴롭혔더군요. 저는 덩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게으른 성격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지 체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버릴 정도로 포기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고 늘어지는 편이었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자고로 연애라는 건 주변에서 말릴수록 더 불타오르는 거라고 하지 않던가요? 친구처럼 잔잔하고 평화롭던 저와 남편의 사랑은 방해꾼의 등장으로 뜨겁게 불타올랐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까이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제 성격이라 저도 시모와 신우 몰래 준비를 좀 했어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하려는 이유는 시부에게 결혼한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부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나와서 밥 한 끼 정도 못 하셔? 외출은 가능하셔. 다만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상태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거거든.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에 저는 일이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하고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주말 시부의 컨디션이 좋을 때 시간을 정해 시부의 외출을 감행했어요. 물론 시부에게는 당일 가서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하면 시모와 신우가 또 깽판 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을 옷은 남편의 신발과 넥타이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를 대면시켰죠. 아유, 이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려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애가 많이 모자랍니다. 일하느라 집안일도 잘 못 거들어서 처음에는 많이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도 애정으로 봐주세요. 못하는 걸 못한 채로 두는 아이는 아닌지라 조금씩 잘해 나갈 거예요. 예, 제가 몸이 이 모양이라 아들놈 장가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이뤄주는 것 같아 고맙네요. 그리고 입원한 동안 아들 통해서 며느리가 이것저것 제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야무지니 우리 아들은 복 받은 거지요.
시부가 입원한 동안 남편을 통해서 시부에게 이것저것 챙겨줬거든요. 특히 병원 생활로 입맛 없을 것 같은 시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넣어드렸고, 안에 있을 때 심심하지 마시라고 좋아하시는 책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여러 면으로 도장을 쾅쾅 찍어 놓은 보람이 있었어요. 시부가 저를 무척 좋게 봐줬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나를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야 좋지요. 최대한 빨리 잡아서 제가 손주라도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원했던 그 말이 시부의 입에서 나왔어요. 시부 덕분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짜 잡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소소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제야 시모와 신우가 뛰어오더군요. 사실 두 사람에게도 상견례 한다고 미리 말해놨거든요. 시부가 온다는 이야기만 쏙 빼놓고 말이죠. 당연히 제가 전화하니 네가 뭔데 멋대로 상견례 날짜 잡냐며 가지 않을 거라고 코웃음 치던 시모였는데 시부가 있다는 걸 남편에게 뒤늦게 듣고 놀라 달려온 거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시모와 신우를 앞에 두고 시부가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이런 중요한 날 왜 늦은 거야? 너도 상견례 계속 미룬다는 말은 들었다만 이런 자리에까지 늦어?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 아파서 그런 거면 그런 생각 버려요. 당신 지금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잘 알았어요. 시모와 신우가 왜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지 물어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요. 어머님,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곧 40인데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 집안에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40이 다 돼가는 저희가 1년 정도 사귀었으면 많이 사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결혼을 더 끌어야 하는지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납득하고 그 말에 따르던 말던 하죠. 시모가 또박또박 할 말 하는 저를 살짝 째려보더군요. 저도 엄마 아빠 위세가 있으니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가 있는 앞이었잖아요. 아들의 결혼을 그 무엇보다 축복하고 좋아해주는 시부가 있는데 제가 뭐가 겁나겠어요? 시부 위세를 등에 업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부도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 며느라가한테 다 들었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듣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언제는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며. 나한테 한 말이랑 애들한테 하는 말이 왜 달라? 그러자 시모가 입을 꾹 닫더군요.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부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비밀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안에서 시모는 꿍꿍이가 있는 사람 1위에 올라섰어요. 그렇지만 시부를 끌어들인 보람이 있었는지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음해 말까지 기다렸어야 할 뻔했거든요. 결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성가시게 하던 시모는 시부의 전화 한 통이면 쪼그라들어서 결혼 준비는 문제없이 해나갔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건 남편의 통장 관리였죠. 남편은 매달 50만 원씩 시모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다 싶었지만 그건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주는 거니 제가 손댈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도 조모와 시부를 돌보느라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조모도 살아계시는데 1급 시력장애와 노환으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시모는 본인의 남편 병간호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힘든 일을 하는 분이니 그 정도 용돈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6년쯤 지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마주칠 때마다 저를 노려보긴 했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굴지는 않았어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쯤에는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누그러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아이에게 뭔가 사주거나 엄청 예뻐하는 건 본 적 없지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낸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 안아주지 않아도 너무 마음 쓰지 마. 사실은 어머니가 새어머니거든. 그래도 여태껏 나 키워주셨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핏줄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겠지.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 이상 바라면 욕심이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사람들이 왜 남편 결혼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결혼을 늦게 가든 노총각으로 늙어 죽든 상관 안 한 모양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애가 생긴 후 제가 애와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시댁과 만남을 계속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시모가 외출하려다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다리뼈가 골절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골절된 뼈가 붙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올 때 저희가 시댁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가는 차 안에서 시모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우리 집 말고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저희 집이요? 그래.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너희는 그냥 집에만 내려다 주고 갈 생각이었니? 지금 당장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목발 짚으니 겨드랑이랑 어깨도 너무 아프고 온몸이 별로야. 그러니 너희가 내 수발 좀 들어야겠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제 막 새돌이 된 아기가 있는 맞벌이 집이었어요.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저는 퇴근과 함께 육아 시작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까지 떠맡으라는 건 너무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게다가 애까지 키우고 있어서 어머님 수발 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가씨 댁에 가 계시는 건 어때요? 아가씨는 혼자 사는 데다가 일도 재택근무인 걸로 아는데. 언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어떤 인간이 나랑 연애하고 싶겠어요. 나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맨입으로 해달라는 것 자체가 좀 경우 없는 일 아닌가요? 어머님이 평생 아프실 건 아니잖아요. 다리만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모셔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에 더 못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어머님 편으로 붙여드릴게요. 그걸로 어머님 모셔주면 될 것 같은데. 꼴랑 100만 원으로 누구한테 그딴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100만 원 중에 절반은 엄마 용돈이잖아요. 사람을 그따위 싼값에 부려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200만 원 맞춰주면 생각해 볼게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에 슬금슬금 열이 나더군요. 아가씨, 보자하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자식이 남편뿐이에요? 아가씨도 어머님 모실 자격 충분한데 그럼 저희한테 돈 주세요. 그 돈 받고 제가 일 그만두고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만해라.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너가 모시기 싫어서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먼저 돈 이야기 꺼낸 건 아가씨예요. 어쨌든 저희는 상황상 어머님 못 모시니까 아가씨랑 저희랑 모은 돈으로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라도 받으세요. 아들아, 네 와이프 하는 거 보고 할 말 없니?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이거 봐라. 아픈 엄마 모시고 싶지도 않다며 네 누이 동생한테 미루는 것 좀 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겠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야근 많고 이 사람도 집에 와서 독박 육아해서 정말로 어머니 모실 시간 여유가 전혀 없어요. 병원이라도 들어가 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원하는 거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집으로 오시면 되고요. 뭔가 남편이 한마디 해주길 바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모가 기가 찬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너 결혼했다고 사람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내가 하란 대로 꼬박꼬박 해주더니 이제는 그런 거 해줄 필요 없니? 그것도 다 네 와이프가 뒤에서 시키는 거겠지? 와이프한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어쨌든 저희는 거절했으니까 동생이랑 상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시댁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마음속에서만 끝난 일이더군요. 얘, 너 정말로 나 수발 안 들 거니? 이래서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딴 취급을 받게 해? 오빠, 진짜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엄마를 맡으라고 할 수 있어? 오빠가 인간이야? 두 사람이 교대로 남편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아주 거머리가 따로 없을 정도였죠. 시모는 전화통화로, 신우는 찾아와서 남편을 괴롭혀댔어요. 그렇잖아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피로로 늙어가기까지 하니 저도 이제는 못 참겠더군요. 시모와 신우에게 한마디씩 하려다가 남편 말이 생각나서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자기 키워준 어머니라며 이해해달라는 그날의 남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시모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어요. 다만 딱 두 달만 봐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신우에게 돈도 받아내고 싶었는데 신우가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다니니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시모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온 첫날부터 저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 식사도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니? 반찬이 빈약해서 뼈가 낫겠어? 네 자식이 아팠어도 일이 성의 없이 했을까? 저녁밥이 느끼해서 그런지 상큼한 과일이 먹고 싶구나. 냉장고에 들어있던 건 신선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좀 사와. 복숭아나 메론 같은 걸로. 시모는 정말 진상 중에서도 상진상이었어요. 집에 없는 와중에도 전화를 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애를 볼 시간도 없이 휘둘렸어요. 정말 온갖 트집을 다 잡더군요.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시모는 한 번도 시부나 조모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더군요. 시모가 시부의 병간호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도 시부도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의아한 기분이 들더군요. 따로 남편에게 말해서 함께 시부의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조모가 있는 요양원은 그리 멀지 않았기에 거기부터 들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조모 병원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지난달에는 방문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저희한테 이상한 말로 인사를 전하더군요. 어머,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사실은 어르신도 보호자분들 오시길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요? 저희 주 보호자는 저희 어머니인데 언제 오고 안 오셨는지 알 수 있나요? 잠깐 차트 볼게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훑는 간호사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드디어 찾았는지 밝은 얼굴로 제게 말해줬어요. 6개월 전에 한 번 오신 거로 되어 있네요. 어머님이 오셨다고 차트에 적혀 있어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데 시모가 6개월 동안 안 온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수발 들고 있는 와중에도 조모와 시부를 신경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상한 일 투성이었지만 면회 중에 그 생각만 할 수도 없으니 얼른 시조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새끼 왔니? 네, 지난달에는 죄송해요. 어머니도 다치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거든요. 밖에서 사온 음료를 옆 침대분들에게도 챙겨주고 조모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 내에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시모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청력이 예민하셔서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는 치매 노인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우리 손자, 손 좀 잡아보자. 눈이 잘 안 보이는 시조모께서 남편의 손과 팔, 얼굴을 더듬거렸어요. 너 혹시 살 빠졌니? 건강 챙겨야 한다. 너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그러더니 손자 손을 꼭 잡고는
머뭇머뭇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너 혹시 너희 엄마 때문에 힘든 건 아니지? 남편이 아무 대답하지 않자 조모가 남편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야 했어. 이런 곳에 들어오지 말고. 너 혹시 네 새엄마가 너 버리려고 한 건 기억하니? 순간 저도 남편도 흠칫 굳었죠. 설마 이런 내용을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엄마가 진짜 그랬다고요? 그래. 그 뒤로도 너 키우기 싫다고 나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 내가 따끔하게 일러보냈다. 그런데 이상하지? 너 다 크고 나니까 그런 말이 없어. 너 성인 될 때까지 주구장창 와서 네 욕만 하던 년이. 남편은 자신을 길러준 새엄마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옆에서 봐온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가식이었고 남편이 미성년자 시절 내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말이 없었나 의아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남편은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분명 얼굴 마주치는 건 똑같은데 성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남편은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조모 말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었으니 남편보다는 충격을 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조용히 남편을 토닥여줬어요. 시조모와 면회를 끝나고 시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이 한 일은 시모가 언제 병원에 왔었는지였어요. 생각보다 시부 병원에는 자주 왔더군요. 시부가 입원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는데 1, 2주마다 꼬박꼬박 왔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남편이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시부 말을 들어보니 그건 또 아니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혹시 어머니가 자주 찾으셨어요? 자주 찾아왔다 마다. 아주 올 때마다 귀찮아 죽겠다. 너 혹시 네 어머니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시부의 갑작스러운 말은 시모와 정반대였죠. 남편이 갸웃하더니 시부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너희 엄마가 와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네가 요새 서운하게 대한 건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관심을 안 줘서 그런 건가? 자꾸 자기를 보험금 수령자로 해달라. 집은 딸한테 주라며 나한테 요구를 하잖아. 요새 네 동생이 너희 엄마 모시고 있다던데 어머니 잘 들여다보고 신경도 쓰고 그래라. 네가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딸밖에 없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 네 동생 앞으로 돌려달라는데 네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냐. 이제 너도 엄마 알아서 챙겨드리고 그래. 보험금 수신인을 바꿔달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동생은 별말 없었어요? 너희 할머니 돌보는 것도 네 여동생이 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것 때문에 매달 돈 필요하다고 해서 돈 좀 주고 있어. 50만 원씩. 저와 남편은 순간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모 병원에 넣어두고 돌봐주지도 않던 신우가 돈까지 받아갔다는 이야기에 남편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조모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본래 주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데 주 보호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남편에게 매번 전화를 했어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챙겨달라고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시무마저 우리에게 넘기고 자기는 아무런 노력 없이 돈만 챙겨가고 있었으니 남편이 느꼈을 배신감이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시부 옆에서 수발 들면서 시부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시모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안 좋았고요. 사실 시댁 재산권은 전부 시부에게 있거든요. 여태껏 아무것도 안 주고 틀어지고 있으니 시모가 안달이 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시모에게 따지더군요. 어머니, 혹시 제 결혼 반대한 거 제가 드리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모가 웃더군요. 남편은 그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듣고 오는 길이에요. 저 성인 될 때까지 저 키우기 싫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어릴 때는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너 설마 그 늙은 노인 말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옛날 일이야. 나도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보험금 수령인 바꿔달라. 동생한테 유산 물려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개수작 부리신 거예요? 고아원 갖다 버리라고 할 만하네요. 어릴 때 갖다 버렸으면 아버지 보험금이며 유산 다 어머니랑 동생 나눠 가지는 건데 안 그래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내가 여태껏 너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 젊어서는 너랑 딸 뒤치다꺼리 해야 했고 늙어서는 할머니랑 네 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했어. 그리고 내가 네 엄마고 내 남편 본처인데 당연히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죠. 어머니가 진짜로 그런 일들을 했으면 당연히 모든 걸 받을 만하죠.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건 저인데 동생이 모시고 있다고 거짓말하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에 가본 적은 언제예요? 반년도 넘게 가보지도 않았던데 그거 아버지도 알고 있긴 해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반년 넘게 와보지도 않고 여태껏 그런 명목으로 아버지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가셨어요? 내가 받아가긴 뭘 받아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 그리고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여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남편은 시모 말을 무시한 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앞으로 어머니 네가 모셔. 난 모실 생각 없으니까 당장 와서 데리고 가.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1억이야? 오빠가 봐주기로 했잖아. 왜 말을 바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짐이야? 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럼 네가 애초에 데려가던가. 왜 나한테 맡겼어? 너희 엄마잖아. 나도 키워준 은혜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을 꼬박 들였어. 그리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너한테 전화한 적 있어? 나한테 전화 와서 다 해먹었지. 갑자기 왜 이래? 오빠 진짜 웃긴다. 우리 엄마가 오빠 키워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오빠를 키웠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없었으면 오빠도 엄마 없이 불쌍하게 자랐을 거면서 이제 와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돈 줬잖아. 내가 벌어서 매달 용돈 줬잖아. 20년을 처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애초에 아버지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죽어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딸, 너희 오빠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희 할머니 전화 받고 와서는 나를 돈이나 탐하는 여자로 몰아가는데 미쳐버리겠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왜 애 있는 남자랑 결혼했나 몰라. 다리도 지금 덜 붙었는데 나 쫓아내려고 난리가 났어. 네가 어떻게 좀 해줘. 오빠, 이러면 나도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르라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너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요양원 처박아 놓고 반년 동안 가보지도 않고 필요하다는 물품 넣어주지도 않은 거 내가 다 말할게. 그럼 되겠네. 남편 말에 신우가 입을 딱 닫더군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대꾸할 말이 있을 리가 없죠. 뭐가 됐든 난 절대로 엄마 안 모셔. 부양 안 할 거야.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이 절대로 어머니 수발은 안 든다네요. 근데 어쩌죠? 이제 저도 당신 자식 아닌데. 친자가 아니니까 부양 의무는 없는 거 맞죠? 친자식한테 부양하라고 하세요. 남편은 그 길로 시모를 강제로 끌어내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신우 집 앞에 시모와 시모가 가지고 온 짐을 덜렁 내려놨죠.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부모를 노상에 두고 가는 놈이 어딨어? 두고 봐라.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누가 부모예요? 자식 버리려던 계모 주제에 부모? 웃기고 있네.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연락을 싹 다 무시하고 시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시부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시부가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아 시모를 불러냈어요. 시모는 억울한 표정 한껏 지으며 신우와 들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요? 당신 없다고 저 녀석이 나를 얼마나 홀대하던지. 뼈가 다 붙지도 않았는데 저를 강제로 쫓아내더라니까요. 당신 딸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딸이 수발 다 든다고 했잖아. 그제야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술을 꽉 닫더군요. 그래놓고 나한테는 아들 녀석이 잘못한 것처럼 말을 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놓고 어떻게 반년 동안 병문안을 안 가볼 수가 있어? 며느리잖아. 그러라고 돈도 줬잖아. 나한테 오는 길에 어머니 뵙고 왔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그래놓고 뭐? 보험금 수령인을 당신 앞으로 해달라고?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한테? 여보, 제가 하는 이야기 믿지 마요. 그거 다 우리 이간질 시키려고. 이간질은 무슨,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직접 알아봤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딱 한 가지 부탁했어. 어머니 잘 좀 모셔달라고. 그런데 보라는 어머니는 안 보고 나한테 찾아와서 돈 뜯을 생각만 해? 아버지, 어머니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안 되겠지. 네 엄마처럼 너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 내버려 뒀잖아. 도대체가 내가 입원한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당신,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주민등록 말소 신청할 테니까. 여보, 아버지! 나 부르지 마라. 가만 보니 우리 아들 결혼 계속 미룬 것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나하고 말할 때는 빨리 장가 보내야 한다더니 장가 간다는 애한테 못 가게 막은 거 아들 돈 때문이지?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당신한테 돈 주고 내가 당신 고생한다고 생활비조로 돈 주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결국 시부의 불호령에 시모와 신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부는 시모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렸어요. 두 사람은 재혼인데다가 등본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가정이 좀 단순했죠. 이혼도 필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가 몇 달 있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튈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부 쪽이 아닌 시모 쪽에서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결혼하고 시부가 곧 죽을 것처럼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 그제서야 재산을 챙길 생각으로 중간에서 날조하고 다닌 거였죠. 자기들에게 재산을 주기를 원한 거고요. 참 대담한 건지 미련한 건지 그렇게 시모가 주민등록지도 없이 붕 떠버렸어요. 그러자 시모와 신우가 매일같이 시부에게 찾아가 눈물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이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민등록만이라도 당신 앞으로 해줘요. 네? 잘못을 빌지 않고 자기 불쌍한 것만 내세운 꼴을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싶었죠. 내가 미쳤어? 여태껏 우리 집 재산 갉아먹고 있던 인간들한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 내가 당신한테 여태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을 불효자로 몰아서 나랑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어? 그러고 나서는 내 재산 다 당신 딸이랑 나눠 가질 생각이었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딸, 너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봐. 엄마 그러면 네 밑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난 이렇게 혼자서는 못 살아. 넌 진짜 내 딸이잖니. 그렇게 엄마를 소중히 생각하던 신우도 수발들라는 말 앞에서는 신중해지더군요. 신우 대답이 웃겼어요. 엄마, 딸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을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
그리고 나 이제부터 할머니 요양원에 자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내치지 마세요. 네? 엄마는 남이지만 저는 아빠 핏줄이잖아요. 자기 살 길 찾을 거라고 제 어미를 발판으로 삼는 것도 참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긴 했죠. 결국 그 둘의 눈물 나는 총극을 감상한 시부는 완전 열이 끝까지 받아버려 두 사람 눈앞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버렸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그 돈 없어도 나한테 들러붙나 보자. 내가 가진 재산 전부 우리 아들한테 증여할 거야. 내 집도 내 재산도 싹 다 아들한테 증여하고 나와 내 어머니 죽을 때까지 모시라고 할 거다. 이제 됐어? 시부의 폭탄 선언에 시모가 더 큰 고함 소리로 울었어요. 여보,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줄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당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내 아들 그저 네 돈주머니로 생각한 주제에 내가 어머니한테 그 말 듣고 기도 안 차서 내 아들을 네가 뭔데 고아원에 넣어라 마라 해. 당신이 뭔데?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덜 줬어? 생활비에 당신 용돈까지 돈 넣어줬는데 왜 내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리고 당신 내 아들 키우면서 딸애보다 더 잘해준 적이 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매번 당신은 딸만 감싸 돌았지. 커서 이젠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네 딸만 자식이고 내 아들은 자식도 아니야? 내가 네 딸년 신경 써줬으면 너도 내 아들 힘들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늙은 할망구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지만 그 뒤에는 괜찮았다고요. 돈 주니까 괜찮았겠지. 내 말 틀렸어? 양심을 좀 챙겨. 결국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시부의 호통에 쭈그러졌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신우는 시모가 데려온 딸이었고 남편은 시부가 데려온 아들이었더군요. 나이차가 좀 있어서 제가 후 시모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도 이어지지 않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신우는 그 사실도 몰랐는지 자기가 시부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놀랐어요. 솔직히 시부가 딸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 격없고 잘해줬기에 핏줄이 아니라는 건 예상도 못했었어요.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모와 신우는 그 뒤로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이요. 연세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짧은 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에게 쫓겨나서 갈 곳 없으니 신우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수발 안 들겠다며 버티던 신우가 한 가지 조건으로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줬대요. 월세를 받겠다고 했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리고 집에서 쓰는 거 다 시모가 벌어서 쓰라고 했다네요. 결국 시모는 늙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여기저기 돈 벌러 해본 적도 없던 농사일에 굳은 일까지 했다고 해요. 열심히 신우의 빨대가 되어 돈 벌어다 줬는데 결국 얻은 건 치매뿐이었죠. 참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아들 장가도 못 가게 하고 빨대 꽂으려 했던 시모나 그런 늙은 시모에게 빨대 꽂아서 치매에 걸리게 만든 신우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데 참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시모와 신우가 양보하고 조금씩 물러섰다면 상황은 이런 식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떡을 하나 받으면 떡 한 봉지로 갚는 사람이요. 시모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시모는 이 모든 사태가 시조모의 말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시모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제일 강하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안아주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물며 친정에서 아기용품이 선물로 수두룩하게 흘러들어올 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뒤에 알게 된 그 이야기에 더 화가 났던 거고요. 만약 시모가 남편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았더라도 남편은 시모의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신우도 마찬가지죠.
신우가 조금만 덜 이기적으로 굴었다면 남편은 신우를 친동생으로 여기며 무엇이든 해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 뒤통수를 치려고 했으니 사실 남편이 동생 결혼할 때 대비해서 적금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번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동생이랑 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만 봐도 인연 끊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모는 딸한테 시달려 등골 빠지게 일하다 치매나 걸리고 딸은 시모한테 빨대 꽂으려다 더 큰 짐을 얻게 됐으니 자기가 뿌린 대로 고스란히 걷어들인 거였죠. 어쨌든 이제라도 그 무시무시한 모녀들과 인연을 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편 잘 만나도 시댁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일이더라고요. 남편은 좀 침울해 보였지만 지금은 더 개운한 모습이고요. 시부와 시조모는 저희가 자주 들리고 외박해서 집에 자주 모시니 예전보다 더 좋아하세요. 지금까지가 제 사연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의견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저는 약 8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날 TV에서나 보던 천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모두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 지겨운 서로는 이만하기로 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던 부부였어요. 저희에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5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5살이니 싫고 좋음을 표현하고 제법 대화가 통하긴 하지만 아이는 아이인지라 육아가 고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고된 육아와 사회생활로 지친 남편과 저 사이엔 사랑보단 동료애가 가득했고 그랬기에 어느 순간부터 사랑한다는 말 대신 힘내자, 수고했다는 말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계에 불만이 있다던가 섭섭함은 없었어요. 죽고 못 살아 결혼까지 했다고 한들 언제까지나 사랑만으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과 제 사이에 사랑이 지고 피어난 동료애는 사랑이 밑바탕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듯 남편과 제 사이엔 동료애라도 있었는데 시댁과의 관계에선 미운정만 남은 상태였어요. 아니, 미운정도 아닌 그냥 미운 상태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은 누나 3명의 아들 하나로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낳은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해서 딸 하나만 낳고 아들 소식이 없으니 그 원망들이 만만한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간혹 시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제 편을 들어주며 이런 말을 해주곤 했어요. 엄마, 아들 소식 없는 걸 왜 올케한테 뭐라고 그래? 아들 낳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낳게 되는 것도 아니란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더 잘 알면서. 그러고 이세 문제는 쟤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엄마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올케 좀 그만 괴롭혀요. 이런 말을 듣고도 시모는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가끔 입을 연다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줄과 외에는 조용히 해. 이건 우리 집안 문제니까 넌 네 시댁 일이나 신경 쓰라고. 이렇듯 출가 외인이라 줄을 그어버리는 시모를 보며 시누이들은 혀를 내두르며 한숨을 쉬었고 저의 편을 더 들어주려고 했지만 시누이들도 시누이 가정이 있으니 단단한 방패막이 되어주기란 힘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시부는 저에게 아들 하나 못 낳은 며느리라고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했고 시모는 갖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던 터라 자주 오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화로 하는 시집살이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저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시모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와 저를 닥달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주제는 손자가 주를 이루었죠. 어디니? 바쁘니? 지금 회사라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예, 네가 지금 회사 다닐 때니?
회사 다닐 시간에 병원이나 다녀보란 말이야. 아니면 점집이라도 가보던가. 이대로 우리 집 대 끊어놓을 생각 아니면 뭐라도 노력이라도 좀 해보란 말이다. 어머님, 제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이가 하윤이 하나면 만족한다고 하는데 제가 뭘 더 어쩌겠어요. 저 혼자 병원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계속 이러지 말고 하윤이 아빠를 먼저 설득해 보세요. 너도 설득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설득하니? 넌 네 남편 하나 못 구워 삼고 뭐하니? 내가 정말 너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님도 설득 못한 어머님 아들 저라고 뭐 되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저희는 하윤이 하나로 만족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하다고 매번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 포기해 주세요. 정 포기가 안 되면 어머님 아들 먼저 설득하시던가요.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딸 하나 낳고 그걸로 만족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생기겠어? 빌고 또 빌어도 가지기 힘든 게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뭐든 노력해보란 말이야. 너 아들 못 낳으면 다시 네 집에 발걸음도 못하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오지 말라고 하면 누가 겁이라도 먹는 줄 알았는지 으스대며 말하는 꼴을 보니 참 코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못 낳으면 시댁에 올 필요도 없다고. 시모의 으스대는 꼴에 마음의 소리가 나버렸고 시모는 제가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빌기라도 할 줄 알았는지 도리어 고맙다고 하는 제 말에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며 되묻더라고요. 뭐야?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어머님은 제가 갈 때마다 말로 상처 주는데 저라고 뭐 가고 싶어서 간 시댁이었겠어요? 도리는 다 하고자 해서 갔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친절도 하시게 오지 말라고 하시니 앞으로 아들 낳지 못하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귓등으로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순간부턴 저도 제 할 말은 하며 살게 되었고 시모는 그때마다 파르르 하며 화를 냈지만 그 순간뿐 다시 연락이 오곤 했어요. 하루가 멀다고 어느 날은 임신 종용, 하루는 옆집 개가 출산을 했는데 순혼만 낳았다. 이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더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있으면 언제나 결론은 남편이 시모에게 다시 이야기한다는 말이었어요. 여보, 오늘 또 어머님 전화 오셨어. 글쎄 오늘은 아들 못 낳을 거면 시댁에 오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안 간다고 하고 끊어버렸어. 끊고 나서도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게 매번 스트레스 받아 하면 당신만 힘들어. 정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말하라고 해.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당신은 둘째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그 말을 안 했을까 봐서 다 했지 했어. 그런데도 어머님은 오로지 나만 잡으니까 문제지. 아니 어머님도 아들 못 낳아서 그 시집살이를 당했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 아마 엄마는 본인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걸? 하여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엄마한테 다시 말할 테니까. 그런데 여보, 진짜 우리 둘째 가지는 건 싫은 거야? 둘째도 딸이면 어쩔래? 나는 좋지만 당신은 더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지. 아무리 아들 낳으면 아버지가 크게 한몫 주신다고 해도 그건 정말 아들 낳았을 때 일이고 난 지금 우리 딸만 해도 만족해. 그래, 나도 우리 딸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워낙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야기해봤어. 그래, 나도 엄마한테 다시 이야기할게. 늘 결론은 같았고 남편이 시모에게 다시 말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며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 와중에 감정이 상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시댁과의 감정은 좋지 않다고 해도
남편과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죠. 이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딸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엔 출근길에 제가 등원을, 오후엔 남편이 퇴근길에 하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는다는 연락이 심심치 않게 오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아직 회사야? 지금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늦을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정 안 되면 나한테라도 연락했으면 내가 일찍 마치고 갔을 거 아냐. 요즘 따라 왜 이래? 혹시 회사에 일찍 나온다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거야? 일 처리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 끝내보려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연락 못한 거라고. 나라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여튼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내가 하윤이 데리러 가면 되니까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거야. 사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데 당신까지 전화로 이러니까 그렇지. 지금 어린이집 앞이니까 끊어.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날이 선 목소리에 짜증 가득한 말투. 남편이 예민한 상태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바쁜 시즌이기도 했고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퇴근해야 하니 나름대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거니 했어요. 거기에다 저 역시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남편의 말을 믿고 넘긴 것이었죠. 그렇게 예민해진 남편의 눈치를 살피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때마침 주말이었던 터라 집에 있을 거라 확신하고 아침 7시부터 불시에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어디 갈 일은 없을 테니 연락도 없이 왔지. 하윤이는 일어나 있을 테고 우리 아들은 자니? 아, 네. 하윤이 아빠는 어제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고 있고 하윤이는 아까 일어나서 놀고 있어요. 하윤이 아빠 깨울까요? 됐다, 둬라. 피곤한 사람 깨우긴 왜 깨워? 아이고, 일단 이거부터 받아봐라. 무거워서 팔 떨어지겠어. 시모는 끙끙거리며 저에게 박스를 건넸고 받아서 들었더니 한약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약이에요? 무슨 약이긴 네 약이지. 임신 잘 되는 약이야. 용하다는 데서 지어왔는데 그 약 먹고 아들 낳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더라. 이거 먹기만 하면 아들은 무조건 낳는다고 하니 빼놓지 말고 먹기나 해. 내가 큰맘 먹고 큰돈 주고 사온 거니까. 세상에 그런 약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곧이곧대로 다 했다간 괜한 말만 길어질 것이 뻔했기에 그냥 참기로 한 것이었죠. 시모는 한약을 제게 건네고 딸이 있는 거실로 가며 아침을 차리라고 했고 전 일단 밥부터 먹이고 보내자 싶었어요. 그렇게 주방에서 상을 차리는데 거실에서 시모의 말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딸의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네가 그냥 나올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달고 나왔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넌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뭐 했니? 남들 다 달고 나오는 거 하나 안 달고 나오고. 어휴,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가서 놀아. 시모가 딸을 마땅치 않아 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딸에게 저딴 말이나 한다거나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딸만큼 저 역시 놀랐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한 공간에 두 사람을 두는 일도 없었을 텐데 설마 저딴 말을 아이에게 할 거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죠. 시모는 딸에게 삿대질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딸은 시모의 모습에 놀라 울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어 딸아이를 안방 남편의 품에 안겨주고 거실에 나와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왜 애꿎은 하윤이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은 애한테 할 말도 아닐 뿐더러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 모르세요? 애가 얼마나 놀라고 상처받을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냐고요. 어머님한테 하윤이는 손주도 아니에요? 어쩌면 손주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고요. 내 아들, 딸이니 손주가 맞긴 하다만 달가운 손주가 아니란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내 입장에서 머리라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걸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해준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할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나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 주세요. 뭐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씀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여긴 엄연히 저희 집이고 저희 딸 공간이에요. 저희 공간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저 굉장히 불쾌하고 싫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이미 전 시모와 마주하기도 싫은 상태였고 그랬기에 당장 나가라는 제 말은 꽤 단호했어요. 시모도 그걸 느낀 것인지 하나마나한 아들 집 유세를 펼치며 저의 길을 누르려고 애쓰더군요. 이게 어디 시어미한테 가라 마라 명령질이야? 너희 공간? 웃기고 있네. 여긴 엄연히 내 아들 집, 내 아들이 사는 공간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난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가. 시모는 어깃장을 놓으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런 시모의 고함에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미 잠에서 깨 울던 딸을 달래주느라 한껏 지친 모습으로 말이죠. 도대체 이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이 아침에 여긴 왜 왔어? 당신은 왜 아침부터 그렇게 화를 내는 거고? 당신, 엄마가 우리 딸한테 뱃속에서 남들 다 달고 나오는 거 하나 못 달고 나왔다고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애한테 꼴 보기 싫다고 방에 들어가라고 화까지 내셨어. 그 덕에 우리 하윤이는 지은 죄도 없이 혼나서 울고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하윤이한테까지 이러는 건 못 참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빨리 어머님 모시고 나가. 당장. 너 지금 이 시어미를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게야? 네, 저는 제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두고 볼 수만은 없네요. 그게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저의 흥분은 결혼 생활 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한숨을 내쉬더니 노발대발 중인 시모를 잡아 끌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나가버린 후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오면 말싸움을 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놀랐을 딸아이에게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참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다잡는 사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보, 앞으로 한동안 당신 집이랑 멀리하고 지내고 싶어. 다신 이런 상황 우리 딸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일은 엄마가 심했단 거 나도 인정해.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당신이 우리 집 하나뿐인 며느린데 말이 좋아야 한동안이지. 그 말은 그냥 연을 끊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행동에 따라 달라지겠지. 지금처럼 계속 나랑 내 딸 무시하고 구박하면 연이 끊길 테고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여 준다면 다시 왕래하고 지내지 않겠어? 나도 무조건 연을 끊겠다는 말이 아니야. 단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야. 어린애가 뭘 안다고 애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거야. 심지어 어머님은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인지조차 없으셔. 그런 사람을 내 딸 곁에 계속 방치하겠다고? 난 절대 싫어. 방치하겠단 말이 아니잖아. 피할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설득하자는 말이야. 이런 일 있었다고 연을 딱 끊어버리면 부모님이 우릴 뭐라고 생각하겠어? 미워하기만 하다가 결국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는 우리 딸을 더 미워하시겠지. 당신은 그런 걸 바라는 거야? 애초에 그게 잘못된 거야. 어떻게 본인들 손주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는 거냐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그런 이유로 미워하는 티를 애한테 팍팍 내는데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래?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가 딸을 보호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나하고 하윤이는 한동안 시댁엔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어머님께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줘.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전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선을 넘었고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 손이 귀한 집에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해 섭섭하고 안달이 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본인 아들이 그렇게 둘째는 싫다고 하는 가운데 그 비난의 화살을 저와 제 딸에게 쏘아버리는 건 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저 시댁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싶더니 결국 저의 성격을 트집잡아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무슨 여자 성격이 이렇게 대쪽 같아? 좀 아닌 것 같아도 상황에 따라서 좀 굽힐 줄도 알아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당신 말대로 당신 뜻대로 다 해야 그 직성이 풀리는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굽히지 않는 거야. 내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까지 싫다고 한 적이 있었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 됐어.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 크다. 난 당신이 이런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더는 이 이야기 하지도 말자. 진짜 질리니까. 치열한 말다툼 끝에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저희의 각방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다음날 딸을 데리러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굳은 표정으로 절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딸, 너 이것 좀 봐라. 굳은 표정으로 엄마가 저에게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딸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딸, 남편, 저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는데 도무지 이상한 점이 없는 그림을 건네주는데 엄마의 표정이 너무나도 굳어있어 의아했죠. 이게 왜? 무슨 문제 있어?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윤이가 이 그림을 그렸길래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글쎄 이 여자가 네가 아니라 언니라고 하더라. 내가 몇 번이나 물었는데 계속 언니라고 그랬어. 아빠 친구 언니라고. 이게 무슨 일이니? 뭐? 확실해? 엄마가 아니라 언니래? 그래. 몇 번이나 물어서 애가 짜증을 다 내더라니까. 너 정서방이랑 무슨 일 있니? 이거 엄마가 보기엔 보통 일 아닌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아이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전 남편을 믿기 위해 남편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해만 쌓여나가다간 우리 부부 사이에 모르긴 몰라도 큰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는지 모릅니다. 제발 딸의 착각이기를, 제발 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이런 식으로 찍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흥신소에서 전해온 소식은 제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고 있었고 제가 모르고 있던 현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조사해본 결과 남편분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상대는 남편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으로 나이는 25살이더라고요. 접근은 먼저 남편분이 했고요. 상간녀 역시 남편분이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25살 어린 나이에 남편분을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남편분이 어느 정도 가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상간녀 집안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닌 듯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더 알아내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연찮게도 상간녀의 나이는 2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오가더군요. 들어보니 남편이 이때껏 딸 어린이집에 갑자기 늦기 시작한 건 전부 상간녀 때문이었는데
상간녀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상간녀와 함께 딸을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상간녀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비교해보니 계산이 되더군요. 딸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가 찍힌 사진을 보는데 정말 치가 떨렸어요. 외도를 저지른 것도 치가 떨리는데 그 더러운 현장에 딸도 함께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그 모진 순간들에도 저는 남편을 정말 믿었는데 그랬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처음 안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런 우리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만드나 싶더군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생각보다도 컸고 외도 사진들을 보며 얼마나 울고 또 울었나 몰라요. 연애 시절 저를 향하던 남편의 미소를 사진에서 보는 순간 전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는 남편에겐 저와 딸이 있는 가정은 필요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딸을 부탁드리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거가 명확한 덕분에 이혼 준비는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마무리가 될 무렵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상간녀가 일하는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저를 알아본 상간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군요. 저는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로 가서 앉았고 그런 제 테이블로 상간녀가 물을 가지고 와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비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죄 지은 얼굴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상간녀는 당당하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직장까지 왜 찾으러 온 거예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정말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나요? 상간녀는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고 전 그런 상간녀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몰라서 물어?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 인간이길래 유부남이나 만나고 돌아다니나 싶어 그 면상이나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더 뻔뻔하네. 나 방금 깜짝 놀랐잖아. 너무 당당해서 내가 상간녀라도 된 줄 알았어.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남편 관리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전 그저 제가 좋아 죽겠다는 오빠 마음 받아준 거밖에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넌 유부남이든 말든 널 좋아 죽겠다고 하니 불륜을 저지른 것 뿐이라는 거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네? 그렇죠.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손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들 하나 낳아주기만 하면 그쪽 같은 여자랑은 당장 이혼한다고 하기도 했고요. 나이도 어리겠다, 자궁도 건강하겠다. 낳다 보면 그깟 아들 하나쯤은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요. 같은 여자로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참 감동적이네. 가정 있는 남자 만나느라 그렇지 않아도 바쁠 텐데 내 걱정까지 해주고 말이야. 그런데 어떡하지? 난 네 걱정 따위는 필요 없는데. 내 앞에서 자존심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아득바득 노력해봤자 어차피 그쪽은 나한테 남편 뺏긴 불쌍한 여자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한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새겨들어요. 아, 그리고 내가 그쪽한테 위자료 많이 챙겨주라고 우리 오빠한테 잘 말해둘 테니 애 키울 돈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나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찾아올 때만 해도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상간녀 하는 꼴을 보니 그냥 가선 안 될 일이더군요.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제에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 꼴을 짓밟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서 상간녀의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양쪽 뺨 다 말이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가게 한 모든 시선은 저희에게로 향했고 전 상간녀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뭘 그렇게 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는데 이 정도는 해야 내 속이 풀리지 않겠니? 위자료? 잘 말해주면 좋지 나도. 그런데 내 위자료는 내가 알아서 잘 받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참고로 너한테도 받아낼 생각이니까. 너도 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금액이 네 생각보단 꽤 클 거야. 그러니까
넌 돈 준비나 똑바로 하고 아들 낳을 준비나 해. 너도 나처럼 아들 못 낳으면 네 오빠가 또 바람 피울지 누가 알겠니? 그럼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그딴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다 같이 한번 잘 썩어봐. 상간녀는 저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전 그런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얼얼한 손을 식히고 있는데 화가 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꼭 거기까지 찾아갔어야 했어? 너랑 내 문제인데 왜 M&A를 찾아가서 그 곤욕을 겪게 만들어? 그 순간에도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안 것 자체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그저 상간녀가 겪게 된 상황만 불만이 가득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죠? 저는 남은 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는지 노발대발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너랑 내 문제만 돼? 그리고 곤욕? 나는 내 남편과 내 딸의 아빠를 잃게 생겼어. 그런데 그까짓 일이 곤욕이래? 그래, 네가 오늘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워준 덕분에 유진이 일자리도 잘리고 얼굴까지 못 쓰게 됐더라. 네가 때렸다며?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그냥 인사만 하려고 간 줄 알아? 그리고 똑바로 알기나 해. 딱 2대 때렸어. 그 2대로 걔 얼굴이 못 쓰게까지 됐다고 하면 걔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어? 진짜 못 쓰게 만들어주려다가 겨우 참은 사람 그만 건드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무릎 꿇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인 거 몰라? 너 지금 내가 이혼 안 해주면 이혼도 못해. 배운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내 앞에서 당당한 거야? 내가 바람 피운 것까지 다 알게 됐는데 당신이 나랑 계속 살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동안 허투루 산 건 아니었나 보네. 그건 아는 걸 보니 말이야. 그래, 나 이혼할 거야. 그런데 그냥 편하게는 이혼 못 해주지. 원하는 게 뭐야? 양육비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집 나한테 넘겨. 위자료도 물론 줘야 할 거고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 집을 넘기라고? 그게 말이나 돼? 이 집 살 때 내 돈도 절반 들어갔고 그 절반만 넘기는 건데 뭐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이 이혼 하루라도 급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아니니? 얼른 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아들 하나 낳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여자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같던데. 남편은 고민하는 듯 싶더라고요. 집을 넘기는 것이 아깝긴 하지만 25살의 어린 상간녀를 잃는 것이 더 아까웠던 남편은 결국 저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지 않나요? 딸의 면접 교섭권도 포기하고 오로지 어린 여자 하나에 미쳐서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 그 꼴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쳐준 덕에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다 가지긴 했지만 한심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며 상간녀와 전 남편이 조금씩 다투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그까짓 일로 헤어질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는 돈과 집을 얻었고 무엇보다 제 딸을 지켰으니 다 되었다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비로소 완전한 돌싱이 된 날이었어요. 그간 연락 한 통 없던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혼 소식을 들었나 싶기도 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심한 말을 한다면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좀 해주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받은 전화인데 시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니? 왜 병원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야? 병원이요? 무슨 병원이요? 너 어디 아프니? 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해? 네 남편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거 모르니?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 남편이 왜 오늘 내일 해요? 병원에 있다뇨? 너 정말 몰랐니? 연락 못 받았어? 어쩐지 네가 왜 안 오나 했다. 네 남편 그저께 화물차랑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이다. 사고가 크게 나서 수술을 했는데도
하반신 마비는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 수술 끝내고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의식도 없다고. 도대체 그 시간에 왜 고속도로 근처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전 남편의 전화는 차단을 해버렸고 나머지 이런저런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전화를 꺼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들어보니 고속도로를 올리기 직전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제 궁금증은 금방 풀리게 되었어요. 어린 여자애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어린 여자가 왜 우리 아들 차에 같이 타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넌 뭐 아는 거 있니? 우리 아들 출장이라도 가던 길이었어? 어떻게 된 사고인지 우리 아들만 저 모양 저 꼴이고 그 여자애는 아주 멀쩡하다니까. 겉모습은 타박상밖에 없는데 뇌를 다친 건지 입은 꼭 다물고 있어서 내가 답답해 죽겠다. 너 언제 병원 올 거니? 지금 당장 올 거지? 오는 김에 하윤이도 좀 데리고 오려무나. 혹시 아니? 딸 목소리라도 들으면 정신이 돌아올지. 그래요. 전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기념하기 위해 상간녀와 여행을 떠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생각보다 크게 난 사고에 남편은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고 상간녀는 크게 다치지 않아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신분 상승의 꿈을 눈앞에 두고 무산되어 버리자 그 충격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딸아이까지 들먹이며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저 이제 아줌마 며느리 아니에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 아줌마? 며느리가 아니야? 네, 저 오늘부로 이혼 확정나서 서류도 다 정리됐고요. 이제부터 아줌마 며느리는 제가 아니라 거기 입 꼭 다물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애가 아줌마 며느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 젊은 여자애가 왜 내 며느리야? 너 지금 어디 아프니?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줌마 능력 좋은 아들이 글쎄 25살짜리 여자랑 산다고 가정을 버렸지 뭐예요? 그러니 제가 아니라 그 망연자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여자애가 아줌마 며느리 아니겠어요? 이제 전 엄연한 남이니까 남한테 전화해서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예비 며느리한테나 가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전화기를 다시 꺼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날 더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 저를 대신해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소식을 들을 순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만감이 교차하던 그때 전시모가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채로 저를 남편 버린 여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하는데 막장 드라마 작가가 따로 없더군요. 너, 네 남편 불구됐다고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하늘에서 가만둘지 아니? 모르긴 몰라도 너도 살아가는 내내 순탄하지 않을 게야. 이 나쁜 것,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쉬고 있어? 아줌마, 이거 잘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딴 말도 안 되는 말 계속 하라고요. 저는 혼자 소설을 써대고 있는 전시모에게 외도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참을 놀란 눈을 하고 증거들을 보던 전시모는 전 남편이 딸까지 데리고 상간녀를 만난 모습에 많이 놀란 듯 억소리까지 내더군요. 그랬겠죠. 전 남편이 딸이라면 죽고 못 사는 모습이 기억날 텐데 지금 본인의 손에 들린 사진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알겠죠? 제가 먼저 배신한 게 아니에요. 아줌마 아들이 먼저 외도를 저질렀고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 때문에 가정까지 버렸다고요. 그렇게 예뻐하던 딸 양육권까지 포기하고 가버린 건 다름 아닌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병원 정도는 가줄 수 있지 않니?
내가 이 나이에 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한단 말이니? 그러지 말고 한동안 병원 좀 가서 네가 우리 아들 병시중 좀 들어다오. 사람을 구하긴 했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도우라니 말이야. 아줌마 아들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뻔뻔하나 싶었더니 다 아줌마 닮아서 그리 뻔뻔했나 봐요. 뭐야? 아니,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는데 그런 전 남편 병시중을 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말인데 아줌마 얼굴은 철판이라도 까졌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과 더불어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전시모에게 전해주었고, 그런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시모는 제 머리채라도 잡을 요량으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전 그대로 전시모의 손과 몸을 제압해버렸고 그대로 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예전 전시모가 사주었던 한약을 바닥에 고꾸라진 전시모에게 다 던져버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낙 귀한 거라고 하니 한 첩도 안 먹었어요. 이 귀한 거 버리기엔 아깝고 저는 이제 필요도 없으니 젊은 예비 며느리 가져다 주세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손자는 품에 안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 몸이 그 모양 그 꼴이라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 여자가 아들 하나는 무조건 낳아준다고 했으니 얼른 가서 잘 구슬려 보세요. 네가 감히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이딴 식으로 대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같아선 없던 죄도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난리예요? 여기가 어디긴? 여기 내 아들 집이지. 그래, 여기 내 아들 집인 거 잊었니? 너희가 아무리 반반 결혼했더라도 여긴 내 아들 명의로 된 내 아들 집이야. 아참, 그 말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 집 애초에 아줌마 아들 명의였던 적 없어요. 아줌마가 하도 우겨대니까 그냥 아줌마 아들 명의로 한다고 하고 공동 명의로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제 명의로 다 옮겨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은 아줌마 아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명의, 제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희 집 복도에서도 사라져 주세요.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고 한동안 밖은 전시모의 난동으로 인해 시끄럽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신고정신 투철한 주민 여러분 덕분에 전시모는 쫓겨나듯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빚을 낸 상간녀는 하는 수 없이 하반신 불구가 된 전남편과 함께 전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시모와 전시부는 큰맘 먹고 들어간 상간녀를 아들 불구로 만든 재수없는 년이라고 하며 쉼없이 상간녀를 괴롭혔고, 상간녀의 방패막이 되어야 할 전남편은 폐인이 되어 그 모든 것을 방치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견딜 수 없었던 상간녀는 야반 도주를 해버렸는지 그들의 부모는 완전 폐인이 되어버린 아들을 안고 오늘 내일 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상간녀가 전시댁을 떠나던 날 밤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제 번호를 찾았다면서요. 번호를 알면 전화해도 되는 사이라고 생각했니? 어떻게 넌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니?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전화까지 했겠어요. 아줌마는 나한테 다 이야기해줄 수 있었잖아요. 오빠 식구들이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거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내 꼴이 이렇게까지 우스워지진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 잡은 년 취급을 하냐고요. 내가 그런 말을 왜 해줘? 네 말대로 남편 관수도 못해서 딴 년한테 남편 뺏긴 여자가 너한테 그런 충고할 자격이나 있었겠어? 그리고 네 인생 네가 꼬아놓고 왜 엄한 사람 탓을 해? 정신 차려, 이 한심한 거사. 어린 나이 하나 믿고 남자 홀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왜 말을 안 해줬냐고? 아직 험한 꼴 덜 당했지.
인생 더 나락으로 가게 한번 만들어줘봐. 네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실시간으로 네 시엄마한테 다 알려줘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그러기만 해요, 어디?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피차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연락 좀 하지 마. 알겠어? 그 후론 정신 나간 상간녀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고 그 대신 예전 시부모가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전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그 후 집을 이사해버렸어요. 집을 옮기는 김에 친정도 이사하게 되었고 큰 집을 사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딸은 마음이 아프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빠를 찾는 일은 거의 없어요. 크면서 아빠를 찾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많은 사랑을 주며 키운다면 딸도 모든 사실을 잘 이해하고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이혼을 다짐하면서도 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이혼녀 딱지는 괜찮지만 이혼녀의 자식이라는 딱지는 딸에게 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과 그런 우려가 무색하기도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혼에 대해서도 천천히 조금씩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여러모로 다행스러운 요즘이네요. 앞으로도 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조금이라도 아빠에 대한 부재를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